소설 들려주는 여자. 땡볕. 김유정. 우람슬이 생긴 덕순이는 바른 팔로 왼편 소매자락을 끌어다 콧등에 땀방울을 훑고는 통한 내거리에 와 다리를 딱 멈추었다. 더위에 익은 얼굴은 벌거니 사방을 둘러본다. 중복 허리에 뜨거운 땡볕이라 길 가는 사람은 저편 처마 끝으로만 뱅뱅 돌고 있다. 지면은 번들번들 달아 자동차가 지날 쪽마다 숨이 탁 막힐 만치 무더운 먼지를 풍겨놓는 것이다. 덕순이는 아무리 찾아보아도 자기가 길을 물어 좋을 만치 그렇게 여유 있는 얼굴이 보이지 않음을 알자 소매자락으로 또 한 번 땀을 훑어본다. 그리고 거북한 표정으로 벙벙이 섰다. 때마침 옆으로 지나는 어린 깍쟁이에게 공손히 손짓을 한다. 얘, 대학병원을 어디로 가니? 이리로 곧장 가세요. 덕순이는 어린 깍쟁이가 턱으로 가리킨 대로 그 길을 북으로 접어들며 다시 내걷기 시작한다. 내딛는 한 발짝마다 무거운 지게는 어깨에 베이고 등줄기에서 쏟아져 내리는 진땀에 궁둥이는 쓰라릴 만치 물렀다. 속타는 불김을 입으로 불어가며 허덕지덕 올라오다 엄지손가락으로 코를 힝 풀어 그 옆 전봇대 허리에 쓱 문댈 때에는 그는 어지간히 가슴이 답답하였다. 당장 지게를 벗어던지고 푸른 그늘에가 낮아빠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으련만 그걸 못하니 짜증이 안 날 수 없다. 골피를 찌푸려 되퉁스레 빌어먹을 거 왜 이리 묵어? 하고 내뱉으려 하였으나 그러나 지게 위에서 무색하여질 아내를 생각하고 꾹 참아버린다. 제 속으로만 끙끙거리다 겨우 에이 더웁다 하고 자탄이 나올 적에는 더는 갈 수가 없었다. 덕순이는 길가 버들 밑에다 지게를 벗어놓고는 두 손으로 적삼섭을 흔들어 땀을 들인다. 바람기 한 점 없는 거리는 그대로 타붙었고 그 위에 모래만 이글이글 달아간다. 하늘을 쳐다보았으나 좀채로 비맛은 못 볼 듯 싶어 바상바상한 입맛을 다시고 섰을 때 벼랑간 댕댕 소리와 함께 발등에 물을 뿌리고 물차가 지나가니 그는 비로소 산 듯이 정신기가 반짝 난다. 적삼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곰방대를 꺼내 물고 담배 한 대 붙이려 하였으나 홀쭉한 쌈지에는 어제부터 담배 한 알 없었던 것을 다시 깨닫고 역정스레 도로 집어넣는다. 꽁무니가 백이지 않어? 덕순이는 이렇게 아내를 돌아보다 괜찮아요 하고 거진 죽어가는 상으로 글썽글썽 눈물이 고인 아내가 딱 하였다. 2달 동안이나 햇빛 못 본 얼굴은 누렇게 시들었고 병약한 몸으로 지게 위에 앉아 까닥이는 양이 금시라도 꺼질 듯 싶은 그 아내였다. 덕순이는 아내를 이윽히 노려보다 아 울긴 왜 우는 거야? 하고 눈을 부라렸으나 병원에 가면 쨘되겠지요. 째긴 아무거나 덮어놓고 째나? 연구한다니까. 하고 되도록 아내를 안심시킨다. 그러나 덕순이 생각에는 째든 말든 그건 차치해놓고 우선 먹어야 산다고. 왜 기영이 할아버지의 말씀 못 들었어? 병원서 월급을 주고 고쳐준다는 게 정말인가요? 그럼 노인이 설마 거짓말을 헐라고
그래, 시방도 대학병원의 2등 박사인가 뭐가 14살 된 조선 아이가 어른보다도 더 부대한 걸 보고 하도 이상한 병이라고 붙잡아들여서 한 달에 10원씩 월급을 주고 그뿐인가 먹이고 입히고 이래가며 지금 연구하고 있대지 않어. 그럼 나도 허구한 날 늘 병원에만 있게 되겠구려. 인제 가봐야 알지 어떻게 될는지. 이렇게 시원스레 받기는 받았으나 덕순이 자신력 기영 할아버지의 말이 꽉 믿어서 좋을지가 의문이었다. 시골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로서는 서울 일이라 혹 알 수 없을 듯 싶어 무료 진찰권을 내온데 더 되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병이 괴상하면 할수록 혹은 고치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월급이 많다는 것인데 영문모를 아내의 이 병은 얼마짜리나 되겠는가 고 속으로 무척 궁금하였다. 아이가 10원이라니 이건 한 15원쯤 주겠는가. 그렇다면 병 고치니 좋고 먹으니 좋고 두루두루 팔자를 고치리라고 소간으로 육조 배판을 느리고 섰을 때 여보십시오. 이 채미 하나 잡수어 보십시오. 하고 조만치 서 참외를 버려놓고 앉았는 아이가 시선을 끌어간다. 길쯤길쯤하고 싱싱한 놈들이 과연 뜨거운 복 중에 하나 벗겨들고 으썩 깨물어 봄직한 참외였다. 덕순이는 참외를 이놈저놈 멀거니 몰색하여 보다 쌈지에 든 잔돈 사전을 얼른 생각은 하였으나 다음 순간에 그건 안 될 말이라고 꺽진 마음으로 시선을 걷어온다. 사전에 1점만 더 보태면 희연 한 봉이 되리라고 어제부터 잔뜩 꼬벼 쥐고 오던 그 사전. 이걸 참외값으로 녹여서는 사람이 아니다. 지게를 꼭 붙들어. 덕순이는 지게를 지고 다시 일어나며 그 15원을 생각했던 것이니 그로서는 너무도 벅찬 희망의 보행이었다. 덕순이는 간호부가 지도하여 주는 대로 산부인과 문 밖에서 제 차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업어다 놓은 대로 걸상애가 번듯이 늘어져서 괴로운 숨을 견디지 못한다. 요량 없이 불어오른 아랫배를 한 손으로 치마째 걷고 앉고는 매 호흡마다 간댕거리는 야웬 고개로 가쁜 숨을 돌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수술실에서 들것으로 담아내는 환자와 피고름이 엉긴 쓰레기통을 보는 것은 그로 하여금 헬쓱한 얼굴로 이를 떨도록 하기에는 너무도 충분한 풍경이었다. 너무 그렇게 겁내지 마라. 그래도 다 죽을 사람이 병원에 와야 살아나가는 거야. 덕순이는 아내를 위안하기 위하여 이런 소리도 하는 것이나 기실 아내 붓지 않게 저로도 조바심이 적지 않았다. 아내의 이 병이 무슨 병일까? 짜정 기이한 병이라서 월급을 타먹고 있게 될 것인가? 또는 아내의 병을 씻은 듯이 고쳐줄 수가 있겠는가? 겸삼수삼 모두가 궁거웠다. 이 생각 저 생각으로 덕순이는 아내의 상체를 떠받쳐주고 있다가 우연히도 맞은편 타구 옆댕이에가 떨어져 있는 권연 꽁댕이에 한눈이 팔린다. 그는 사방을 잠깐 살펴보고 희잉하게 가서 집어다가는 곰방대에 피워물며 제 차례를 기다렸으나 좀채로 불러주질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허무이도 2시간을 보냈다. 한 점을 40분가량 지났을 때
간호부가 다시 나와 덕순이 아내의 성명을 외는 것이다. 네, 여기 있습니다. 덕순이는 허둥지둥 아내를 떨쳐업고 진찰실로 들어갔다. 간호부 둘이 달려들어 우선 옷을 벗기고 주물을 째 아내는 놀란 토끼와 같이 조그맣게 되어 떨고 있었다. 코를 찌르는 무더운 양내에 소름이 끼치기도 하려니와 한쪽에 번쩍번쩍 늘려놓인 기계가 더욱이 마음을 죄게 하는 것이다. 아내가 너무 병신스레 떠므로 옆에 서는 덕순이까지도 겸연쩍지 않을 수 없었다. 아내의 한 팔을 꼭 붙들어주고 집에서 꾸짖듯이 눈을 부릅떠 매가 무섭다고 이래 하고는 유리판에서 기계 부딪는 잘그럭 소리가 등줄기가 다 섬찟할째. 언제부터 배가 이래요? 간호부가 뚱뚱한 의사의 말을 통변한다. 자세히는 몰라도 덕순이는 이렇게 머리를 긁고는 아마 이토록 부르기는 지난 겨울부터인가 봐요. 처음에는 이게 애가 아닌가 했던 것이 그렇지도 않고요. 애라면 10달에 날 텐데 10석 달이나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고는 아차, 애니 뭐니 하는 건 괜히 짓거렸군 하였다. 그래, 의사가 무해라고 또 입을 열 수 있기 전에 얼른 대미쳐. 아무도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난생 처음 본다고요. 하고 몇 마디 더 얹었다. 덕순이는 자기네들의 팔자를 고칠 수 있고 없고가 이 순간에 달렸음을 또 한 번 깨닫고 열심히 의사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많은 금태 안경 쓴 의사는 그리 쉽사리는 입을 열려하지 않았다. 몇 번을 거듭 주물러보고 두드려보고 들어보고 이러기를 얼마 한 다음 시덥지 않게 저쪽으로 가 대야의 손을 씻어가며 간호부를 통하여 하는 말이 이 뱃속에 어린애가 있는데요. 나오려다 소문이 적어서 그대로 죽었어요. 이걸 그냥 둔다면 앞으로 일주일을 못 갈 것이니 불갑을 수술은 해야 하겠으나 또 그 결과가 반드시 좋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임에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다 만일 사불여의하여 불행을 본다 하더라도 전혀 관계 없다는 승낙만 있으면 내일이라도 곧 수술을 하겠어요. 하고 나어린 간호부는 조금도 거리낌 없는 어조로 줄줄 쏟아놓다가 어떻게 하실 테야요? 글쎄요. 덕순이는 이렇게 얼떨떨한 낯으로 다시 한번 뒤통수를 긁지 않을 수 없었다. 간호부의 말이 무슨 소린지 다는 모른다 하더라도 속대중으로 저쯤은 알아채었던 것이니 아내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그 말이 두렵기도 하려니와 겨우 아이를 뱄다는 것쯤 연국거리는 못 되는 병인 양 싶어 우선 낙심하고 마는 것이다. 허나 이왕 버린 노릇임에 그럼 먹을 것이 없는데요. 그건 여기서 입원시키고 먹일 것이니까 염려 마셔요. 그런데요, 하고 덕순이는 열적은 낯을 무얼로 가릴지 몰라 주뼛주뼛 월급 같은 건 안 주나요? 무슨 월급이요? 왜 여기서 병을 고치면 월급을 주는 수도 있다지요? 제 병 고쳐주는데 무슨 월급을 준단 말이요? 하고 맨망스리도 톡 쏘는 바람에 덕순이는 얼굴이 고만 벌게지고 말았다. 팔자를 고치려던 그 계획이 완전히 어그러졌음을 알자 그의 줄인 창자는 다시금 척 꺾이며 두꺼운 손으로 이마의 진땀이나 훑어보는 밖에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허나 아내의 생명은 어차피 건져야 하겠기로 공손히 허리를 굽시라며
그럼 내일 데리고 올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하고 되도록 빌부터 보았던 것이 그때까지 끔찍끔찍한 소리에 얼이 빠져서 멀뚱히 누웠던 아내가 벼란간 기겁을 하여 일어나 살뚱맞은 목성으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배는 안 째요. 하고 얼굴이 노랗게 되는 데는 더 할 말이 없었다. 죽이더라도 제 원대로나 죽게 하는 것이 혹은 남편 된 사람의 도리일지도 모른다. 아내의 꼴에 하도 어이가 없어 죽는 거보담이야 수술을 하는 게 좀 낫겠지요. 비소를 금치 못하고 섰는 간호부와 의사가 눈에 보이지 않도록 덕순이는 시선을 외면하여 뚱싯뚱싯 아내를 업고 나왔다. 지게 위에 올려놓은 다음 엎디어 다시 지고 일어나려니 이게 웬일일까? 아까 오던 때와는 갑절이나 무거웠다. 덕순이는 얼마 전에 희망이 가득히 차올라가던 길을 힘 풀린 걸음으로 터덜터덜 내려오고 있었다. 보지는 않아도 지게 위에서 소리를 죽여 훌쩍훌쩍 울고 있는 아내가 눈앞에 환한 것이다. 학식이 많은 의사는 일자무식인 덕순이 내외보다는 더 많이 알 것이니 생명이 한 이래를 못 가리라던 그 말을 어째 볼 도리가 없다. 인제 남은 것은 우중충한 그 냉골에 갖다 다시 눕혀놓고 죽을 때나 기다리고 있을 따름이었다. 덕순이는 눈 위로 덮는 땀방울을 주먹으로 훔쳐가며 장차 캄캄하여 올 그 전도를 생각해 본다. 서울을 장대고 왔던 것이 벌이도 제대로 안 되고 게다가 인젠 아내까지 잃는 것이다. 지엠이 붙을 이놈의 팔자가 하고 딱한 탄식이 목을 넘어오다 꽉 깨무는 바람에 한숨으로 터져버린다. 한나절이 되자 더위는 더 한층 무서워진다. 덕순이는 통째에 짓무를 듯 싶은 등어리를 견디지 못하여 먼저 번에 쉬어가던 나무 그늘에 지게를 벗어놓는다. 땀을 들여가며 아내를 가만히 내려보니 그동안 고생만 시키고 변변히 먹이지도 못하였던 것이 갑자기 후회가 나는 것이다. 이럴 줄 알았다면 동네 집 닭이라도 훔쳐다 먹였던 걸 싶어. 울지 마라. 그것들이 뭘 하나? 쟤까짓게. 하고 소리를 뻑 지르고는 채미 하나 먹어볼 테야. 채미 싫어요. 아내는 더위에 속이 탔음인지 행길 건너 그늘에서 팔고 있는 얼음 냉수를 손으로 가리킨다. 남편이 한 푼 더 보태어 담배를 사려던 그 돈으로 얼음 냉수를 한 그릇 사다가 입에 먹여까지 주니 아내도 황송하여 한숨에 들이킨다. 한 그릇을 다 먹고 나서 하나 더 사다 주랴 물었을 때 이번에는 외떡이 먹고 싶다였다. 덕순이는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나머지 돈으로 외떡 3개를 사다 주고는 그래도 눈물도 씻을 줄 모르고 그걸 오직오직 깨물고 있는 아내를 이윽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 외떡을 입에 문 채 훌쩍훌쩍 울며 저 사촌 형님께 쌀 2대 꿔다 먹은 거 부대 잊지 말고 갚으 하고 부탁할제 이것이 필연 아내의 유언일이라고 깨닫고는 그래 그건 염려 마라. 그러고 임자 옷은 영근 어머니더러 사정 얘기를 하고 좀
빨아달래우 하고 이야기를 곧잘하다가 다시 입을 이그리고 훌쩍훌쩍 우는 것이다. 덕순이는 그 유언이 너무 처량하여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는 지게를 도로 지고 일어선다. 얼른 갖다 눕히고 죽이라도 한 그릇 더 얻어다 먹이는 것이 남편의 도리일 게다. 때는 중복 허리에 쇳불도 녹이려는 뜨거운 땡볕이었다. 덕순이는 빗발같이 내려붙는 얼굴의 땀을 두 손으로 번갈아 훔쳐가며 끙끙 내려올째. 아내는 지게 위에서 그칠 줄 모르는 그 수많은 유언을 차근차근 남기자, 울자 하는 것이다. 만무방. 산골에 가을은 무르 녹았다. 아름드리 노송은 삑삑이 늘어박혔다. 무거운 송락을 머리에 쓰고 건들건들 세세히 낀 도토리, 벗, 돌배, 갈립들은 울긋불긋 잔디를 적시며 맑은 샘이 쫄쫄거린다. 산토끼 두 놈은 한가로이 마주 앉아 그물을 할짝거리고 이따금 정신이 나는 듯 가랑잎은 부수수하고 떨린다. 산산한 산들바람, 귀여운 들국화는 그 품에 새뜩새뜩 넘논다. 흙내와 함께 향긋한 당김이 코를 찌른다. 요놈은 쌀이버섯, 요놈은 잎썩은 내, 또 요놈은 송이. 아니, 가시넝쿨 속에 숨은 박하풀 냄새로군. 응치리는 뒷짐을 딱 쥐고 어정어정 논인다. 유유히 다리를 옮겨 놓으며 이 나무 저 나무 사이로 호화된다. 코는 공중에서 벌렸다 오므렸다 연신이러며 훅훅 구붓한 한 송목 밑에 이르자 그는 발을 멈춘다. 이번에는 지면에 코를 야치 갖다 대고 한 바퀴 빙 나무를 끼고 돌았다. 아하, 요놈이로군. 썩은 솔잎에 덮여 흙이 봉곳이 돋아올랐다. 그는 손가락을 꾸짖으며 정성스레 살살 헤쳐본다. 과연 귀여운 송이. 망할 녀석 조금만 더 나오지. 그걸 뚝 따들곤 뒷짐을 지고 다시 어실렁어실렁. 가끔 서나품은 터진다. 그럴 적마다 두 팔을 떡 벌리곤 먼 하늘을 바라보고 늘어지게도 기지개를 느린다. 때는 한창 바쁠 추수 때이다. 농군 치고 송이 파정 나올 놈은 생겨나도 않았으리라. 허나 그는 꼭 해야만 할 일이 없었다.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저 그뿐. 그러함에는 먹을 것이 더럭 있느냐면 있기커녕 부쳐먹을 농토조차 없는 계집도 없고 집도 없고 자식 없고 방은 이때야 남의 곁방이요 잠은 새우잠이요. 하지만 오늘 아침만 해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별을 털 텐데 일 좀 와 해달라는 걸 마다하였다. 몇 푼 바람에 그까짓 걸 누가 하느냐 보다는 송이가 좋았다. 왜냐면 이 땅 삼천리 강산에 늘려놓인 곡식이 말정 누거람 먼저 먹는 놈이 임자 아니야. 먹다 걸릴 만치 그토록 양식을 쌓아두고 일이 다 무슨 난장 맞을 일이람. 걸리지 않도록 먹을 궁리나 할 게지. 하기는 그도 한 3번이나 걸려서 구맷밥으로 사관을 틀었다. 마는 결국 제 밥상 위에 올라앉은 제 목도 자칫하면 먹다 걸리긴 매일 밤. 올라갈수록 덤불은 우거졌다. 머루며 달에, 칡, 게다 이름 모를 잡초. 이것들이 위아래로 이리저리 서리어 좀채 길을 내지 않는다. 그는 잔디길로만 돌았다. 넓적다리가 벌죽이는 찢어진 고이자락을 아끼며 조심조심 사려듣는다.
손에는 칠그로 엮어든 7개 송이, 늙은 소나무마다 가선 두리번거린다. 사냥개 모양으로 코로 쿡쿡 내를 한다. 이것도 송이 같고 저것도 송이. 어떤 게 알짜 송인지 분간을 모른다. 토끼똥이 소보록한데 갈잎이 한 입 똑 떨어졌다. 그 잎을 살며시 들어보니 송이 대구리가 불쑥 올라왔다. 매우 큰 송인 듯. 그는 반색하여 그 앞에 무릎을 털썩 꿇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손을 내들며 10손가락을 다 펴들었다. 가만가만히 살살 흙을 헤쳐본다. 주먹만한 송이가 나타난다. 예, 이놈 크구나. 손바닥 위에 딱 올려놓고는 한참 들여다보며 싱글벙글한다. 우중충한 구석으로 바위는 벽같이 깎아질렸다. 그 중턱을 얽어나간 칡잎에서는 물이 쪼록쪼록 흘러내린다. 인삼이 썩어내리는 약수라 한다. 그는 돌 위에 걸터 앉으며 또 한 번 하품을 하였다. 간밤 쓸데없는 노름에 밤을 팬 것이 몹시 나른하였다. 따사로운 햇발이 숲을 새어든다. 다람쥐가 솔방울을 떨어치며 어여쁜 할미새는 앞에서 알씬거리고 동리에서는 타작을 하느라고 와글거린다. 흥겨워 외치는 목성, 그걸 억누르고 공중에 응응 진동하는 벼 터는 기계 소리. 맞은 쪽 산속에서 어린 목동들의 노래는 처량히 울려온다. 산속에 묻힌 마을의 전경을 멀리 바라보다가 그는 눈을 찌긋하며 다시 한번 하품을 뽐낸다. 이 웬 놈의 하품일까? 생각해보니 어제 저녁부터 여지껏 창주가 골리던 것이다. 불현듯 송이꾸러미에서 그중 크고 먹음직한 놈을 하나 뽑아들었다. 응치리는 그 송이를 물에 썩썩 비벼서는 떡 벌어진 대구리부터 걸쌈슬에 덥석 물어떼었다. 그리고 넙죽한 입이 움찔움찔 씹는다. 혀가 녹을 듯이 만질만질하고 향기로운 그 맛. 이렇게 훌륭한 놈을 입맛만 다시고 못 먹다니. 문득 옛 추억이 혀끝에 뱅뱅 돈다. 이놈을 맛보는 것도 참 근자의 일이다. 간불생심이지 어디 냄새나 똑똑히 맡아보리. 산속으로 쏘다니다 백판 못 따기도 하려니와 덜어딴다는 놈은 행여 상할까봐 손도 못 대게 하고 집에 내려다 모으고 모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요행이 한 꾸림이 차면 금시로 장에 가져다 판다. 이틀 사흘씩 공때린 걸어돼 잘하면 40전, 못 받으면 25전. 저녁거리를 기다리는 아내를 생각하며 좁쌀 서너 되를 손에 사들고 어두운 고갯길을 터덜터덜 올라오는 건 좋으나 이 신세를 못에 쓰나 하고 보면 을푸냥 굵기가 짝이 없겠고 이까짓 걸 못 먹어 그래 홧김에 또 한 놈을 뽑아들고 이번엔 물에 흙도 씻을 새 없이 그대로 텁석거린다. 그러나 다른 놈들도 별 수 없으렸다. 이 산골이 송이의 본고장이로되 아마 1년에 한 개조차 먹는 놈이 드물리라. 썩어진 두상들. 그는 폭넓은 얼굴을 이그리며 남이나 들으란 듯이 이렇게 비웃는다. 썩었다. 함은 대생겼다 모멸하는 그의 언투였다. 먹다 나머지 송이 꽁댕이를 바로 자랑스러이 입에다 치뜨리곤 트림을 섞어가며 우물거린다. 송이가 2개가 들어가니 인제는 더 먹을 재미가 없다. 뭔가 좀 든든한 걸 먹었으면 좋겠는데 떡, 국수, 말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그렇지 않으면 쇠고기냐? 아따, 궁한판이니 아무거나 있으면 속중으로 여러 가지를 먹으며 시름 없이 앉았다. 그는 눈꼴이 실그머니 돌아간다. 웬놈의 닭인지 암탉 한 마리가 조 아래 무덤 앞에서 뺑뺑 맨다.
골골거리며 감도는 걸 보매 아마 알자리를 보는 맥이라. 그는 돌에서 궁둥이를 들었다. 낮은 하늘로 외면하여 못 본 척하고 닭을 향하여 저편으로 널찍이 돌아내린다. 그러나 무덤까지 왔을 때 몸을 돌리며 후후후 이 자식이 어딜 가 후. 두 팔을 벌리고 쫓아간다. 산꼭대기로 치모니 닭은 하등지둥 갈 길을 모른다. 요리 맡긴 조리 맡긴 꼬꼬댁거리며 속만 태울 뿐. 그러나 바위 틈에 끼어 왁살스러운 그 주먹에 모가지가 둘로 나기에는 불과 몇 분 못 걸렸다. 그는 으슥한 숲속으로 찾아들었다. 달개 껍질을 홀랑 까고서 두 다리를 들고 찢으니 배창이 옆구리로 꿰진다. 그놈을 긁어 뽑아서 껍질과 한데 뭉쳐 흙에 묻어버린다. 고기가 생기고 보니 연하여 나느니 막걸리 생각. 이걸 부글부글 끓여놓고 한 사발 떡 켰으면 똑 좋을 텐데. 제기. 응치리의 고기는 어디 떨어졌는지 술집까지 못 가는 고기였다. 아무려나 고기 먹고 술 먹고 거꾸른 못 먹느냐. 그는 달개 가슴페기를 입에 들여내고 쭉쭉 찢어가며 먹기 시작한다. 쫄깃쫄깃한 놈이 제법 맛이 들었다. 가슴을 먹고 넓적다리 볼기짝을 먹고 거반 반쪽을 다 해내고 나니 어쩐지 맛이 좀 적었다. 결국 음식이란 양념을 해야 하는군. 숲을 속으로 그냥 내던지고 그는 설렁설렁 내려온다. 숲속을 빠져 화전께로 내리려 할째 벼랑간 등 뒤에서 여보게 거 응칠이 아닌가? 고개를 돌려보니 대장간하는 성파리가 작달막한 채수에 들갑작거리며 고개를 넘어온다. 그런데 무슨 기난 일이나 있는지 불이 나게 달려들더니 자네 응고개 논에 벼 없어진 거 아나? 응칠이는 고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 바쁜 때 농군의 몸으로 응고개까지 애를 써갈 놈도 없으려니와 또한 하필 절 보고 벼에 없어짐을 말하는 것이 여간 심상치 않은 일이었다. 잡담제하고 응칠이는 자넨 어째서 응고개까지 갔던가? 하고 대담스레도 그 눈을 쏘아보았다. 그러나 성파리는 조금도 겁먹은 기색 없이 아 어쩌다 지났지 뭘 그래 하며 도리어 얼레발을 치고 덤비는 수작이다. 고얀 놈. 응칠이는 입대 다녀야 동물을 팔아 배를 채우는 그런 비열한 짓은 안 한다. 낯을 붉히자 눈에 물이 보이며 어쩌다 지났다. 응칠이가 이 동리에 들어온 것은 어느덧 달이 넘었다. 인제는 물릴 때도 되었고 좀 떠보고자 생각은 간절하나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망설거리는 중이었다. 그는 오라는 데는 없어도 갈 데는 많았다. 산으로 들로 해변으로 발뿔이 놓이는 곳이 즉 가는 곳이었다. 그러나 저물면은 그대로 쓰러진다. 남의 방앗간이고 헛간이고 혹은 강가, 시세장, 물론 수가 좋으면 괵떼기 위에서 밤을 편히 잘 적도 있었다. 이렇게 하여 강원도 어수룩한 산골로 이리 넘고 저리 넘고 못 간 데 별로 없이 유람 겸 편답하였다. 그는 한 구석에 머물러 있음은 가슴이 답답할 만치 되우 괴로웠다. 그렇다고 응칠이가 번시라 역마 직성이냐 하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도 5년 전에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고 아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그때야 어딜 하루라고 집을 떨어져 보았으랴. 밤마다 아내와 마주 앉아서 어찌하면 이 살림이 좀 늘어볼까 불어볼까 애간장을 태우며 같은 궁리를 되하고 되하였다. 많은 별 뾰족한 수는 없었다.
농사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남는 건 겨우 남의 빚뿐. 이러다가는 결말엔 봉변을 면치 못할 것이다. 하루는 밤이 깊어서 코를 골며 자는 아내를 깨웠다. 밖에 나아가 우리의 세간이 몇 개나 되는지 세어보라 하였다. 그리고 저는 벼루에 먹을 갈아 붓에 찍어들었다. 벽을 바른 신문지는 누렇게 껄었다. 그 위에다 아내가 불러주는 물목대로 일일이 내려 적었다. 독이 3개, 호미가 2, 낫이 하나로부터 밥사발, 젓가락 지피 석단까지. 그 다음에는 제가 빚을 얻어온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 놓았다. 금액은 제각기 그 아래다 달아놓고 그 옆으론 조금 사이를 떼어 역시 조선문으로 나의 소유는 이것밖에 없노라. 나는 54원을 갚을 길이 없음에 죄진 몸이라 도망하니 그대들은 아예 싸울 게 아니겠고 서로 의논하여 어글지 않도록 분배하여 가기 바라노라 하는 의미의 성명서를 벽에 남기자 안으로 문들을 걸어 닫고 울타리 밑구멍으로 세 식구 빠져나왔다. 이것이 응칠이가 팔자를 고치던 첫날이었다. 그들 부부는 돌아다니며 밥을 빌었다. 아내가 빌어다 남편에게, 남편이 빌어다 아내에게. 그러자 어느 날 밤 아내의 얼굴이 썩 슬픈 빛이었다. 눈보라는 살을 내인다. 다 쓰러져가는 물방앗간 한 구석에서 섬을 두르고 언내에게 젖을 먹이며 떨고 있더니 여보게유 하고 고개를 돌린다. 왜? 하니까 그 말이 이러다간 우리도 고생일 뿐더러 첫때 어린애를 잡겠수. 그러니 서로 갈립시다. 하는 것이다. 하긴 그럴 법한 말이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붙어 다닌댔자 별 수는 없다. 그보담은 서로 갈리어 제 맘대로 빌어먹는 것이 오히려 가뜩하리라. 그는 선뜻 응나가였다. 아내의 말대로 개가를 해가서 젖먹이나 잘 키우고 몸 성이 있으면 홍연분이다 다시 만날지도 모르니까. 마지막으로 아내와 같이 땅바닥에 나란히 누워 하룻밤을 떨고 나서 날이 훤해지자 그는 툭툭 털고 일어섰다. 매팔자란 응칠이의 팔자이겠다. 그는 버젓이 개트림으로 길을 걸어야 걸릴 것은 하나도 없다. 논멜 걱정도, 호포밭을 걱정도, 빚 갚을 걱정, 아내 걱정, 또는 굶을 걱정도. 호동 가란히 털고 나서니 팔자 중에는 아주 상팔자다. 먹구만 싶으면 도야지고 달기고 개고 언제나 옆을 떠날 새 없겠지. 그리고 돈도. 그러나 주제소는 그를 노려보았다. 툭하면 오라가라 하는데 학질이었다. 그는 어느 동리고 가 있다가 불행히 일만 나면 누구보다도 그부터 붙들려 간다. 왜냐면 그는 전과 사범이었다. 처음에는 도박으로, 다음엔 절도로, 또 고담에는 절도로. 그러나 이번 멀리 아우를 방문함은 생활이 궁하여 근대로 왔다거나 혹은 일을 해보러 온 것은 결코 아니었다. 혈족이라곤 단 하나의 동생이요 또한 오래 못 본지라 때없이 그리웠다. 그래 모처럼 찾아온 것이 뜻밖의 덜컥 이를 만났다. 지금까지 논에 벼가 서 있다면 그것은 성한 사람의 짓이라 안 할 것이다. 응호는 응곡의 논의 벼를 여태 베지 않았다. 물론 응호가 베어야 할 것이나 누가 듣든지 그 형 응칠이를 먼저 의심하리라. 그럼 여기에 따르는 모든 책임을 응칠이가 혼자 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응호는 진실한 농군이었다. 나이 31로 무던히 철났다 하고 동리에서 쳐주는 모범 청년이었다. 그런데 별을 베지 않는다. 남은 다들 걷어들였고 털기까지 하련만 그는 벨 생각조차 않는 것이다.
지주라든 혹은 그에게 장리를 놓은 김참판이든 뻔질 찾아와 별을 베라 독촉하였다. 얼른 털어서 낼 건 내야지. 하면 그 대답은 계집이 죽게 됐는데 변은 다 뭐지유? 하고 한결같이 내뱉는 소리뿐이었다. 하기는 응호의 아내가 지금 기지 사정임에 틈은 없었다 하더라도 돈이 놀아서 약을 못 쓰는 이판이니 진시 벼라도 털어야 할 것이다. 그러면 왜 안 털었던가? 그것은 작년 응호와 같이 지주 문전에서 타작을 하던 친구라면 묻지는 않으리라. 한 해 동안 애를 졸이며 호자식 모양으로 알뜰히 가꾸던 그 별을 걷어들임은 기쁨에 틀림없었다. 꼭두 새벽부터 앳앳하며 괴로움을 모른다. 그러나 캄캄하도록 털고 나서 지주에게 도지를 제하고 장리쌀을 제하고 색조를 제하고 보니 남은 것은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이 있을 따름. 그것은 슬프다 하니보다 끝없이 부끄러웠다. 같이 털어주던 동무들이 뻔히 보고 섰는데 빈지게로 덜렁거리며 집으로 들어오는 건 진정 여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었다. 참다 응호는 눈에 눈물이 흘렀던 것이다. 가뜩한데 엎치고 덮치더라고. 올해는 고나마 흉작이었다. 새바람과 비에 벼는 깨깨 배틀렸다. 이놈을 가을하다간 먹을 게 남지 않으면 물론이요. 빚도 다 못 가릴 모양. 에라 빌어먹을 거 너들끼리 캐다 먹든 마든 멋대로 하여라. 하고 내던져두지 않을 수 없다. 별을 걷었다고 말만 하면 빚쟁이들은 우 몰려들 거니깐. 응치리의 죄목은 여기에서도 또렷이 드러난다. 국으로 가만만 있었으면 좋은 걸 이 사품에 뛰어들어 지주의 뺨을 제법 갈긴 것이 응칠이었다. 처음에야 그럴 작정이 아니었다. 그는 여러 곳 물을 마신 만치 어지간히 속이 트인 건달이었다. 지주를 만나 까놓고 썩 좋은 소리로 의논하였다. 올 농사는 반실이니 도지도 좀 감해주는 게 어떠냐고. 그러나 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모로 흔들었다. 정이러면 하여튼 1년 품은 빼야 할 테니 나는 그놈에다 불을 지르겠수 하여도 잠자코 응치 않는다. 지주로 보면 자기로도 그 변은 넉넉히 걷어들일 수는 있다. 나는 한번 버릇을 잘못해 놓으면 여느 자긴까지 행실을 벌일까 염려하여 겉으로 독촉만 하고 있는 터였다. 실상이야 곳까지 볕쯤 있어도 고만 없어도 고만. 그 심보를 눈치채고 응칠이는 화를 벌컥 낸 것만은 좋으나 저도 모르게 대뜸 주먹뺨이 들어갔던 것이다. 이렇게 문제 중에 있는 벼인데 귀신의 노름 같은 변괴가 생겼다. 다시 말하면 벼가 없어졌다. 그것도 병들어 쓰러진 쭉정이는 젖혀놓고 무얼로 그랬는지 말짱 이상만 따갔다. 그 면적으로 어림하면 아마 못 돼도 한 덴말가량은 될는지. 응칠이가 아침 일찍이 그 논깨로 논일자 이걸 발견하고 기가 막혔다. 산속에 파묻힌 논이라 아직은 본 사람이 없는 모양 같다. 허나 동리에 이 소문이 퍼지기만 하면 저는 어느 모로 보든 혐의를 받아 패는 조이 입어야 될 것이다. 응칠이는 송이도 송이려니와 실상은 궁리에 바빴다. 속중으로 지목 갈 만한 놈을 여러 들어보았으나 이렇다 짚을 만한 증거가 없다. 어쩌면 재성이나 성팔이 이 둘 중의 지실이라 하고 결국 이렇게 생각된 것도 응칠이가 아니면 안 될 것이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났다. 응칠이는 저의 짐작이 들어맞음을 알고 당장에 일을 낼 듯이
성칠이의 눈을 들이노렸다. 성팔이는 신이 나서 떠들다가 그 눈총에 어이가 질려 고만 벙벙하였다. 그리고 얼굴이 해쓱하여 마주대고 쳐다보더니 그래 자네 왜 그렇게 노하나? 지내다 보니깐 그렇길래 일테면 자네 보고 얘기지 뭐. 하고 뒷갈망을 못하여 우물쭈물한다. 노하긴 누가 노해? 응칠이는 뻗팅겼던 몸에 좀 더 힘을 올리며 응고개를 어째 갔더냐 말이지. 놀러 갔다 오는 길인데 우연히. 놀러 갔다? 거기가 노는 덴가? 글쎄 그렇게까지 물을 게 뭔가? 난 응고개 아니라 서울은 못 갈 사람인가? 하다가 성팔이는 속이 타는지 코로 흥 하고 날숨을 길게 뽑는다. 이렇게 나오는 데는 더 물을 필요가 없었다. 성팔이란 놈도 여간 내기가 아니오. 구장내 소친가 뭔가 떼다 먹고 한번 다녀온 놈이었다. 많이 사귀지는 못했으나 독립형판이 그놈과 같이 다니다가는 엉뚱한 일 만난다 한다. 이번에 응칠이 저 역시 그 섭수에 걸렸음을 알고 그야 응고개라도 못 갈 리 없을 테 하고 한번 엇먹다. 그러나 자네도 아다시피 거 어디야? 거기 바로 길이 있다든지 사람 사는 동리라면 혹 모른다 하지만은 성한 사람이야 응고개를 뭘 먹으러 가나? 그렇지 자네야 심심하니까. 하고 앞을 꽉 눌러 등을 떠본다. 여기에는 대답 없고 성팔이는 덤덤히 쳐다만 본다. 무엇을 생각했는가 한참 있더니 호주머니에서 단풍갑을 꺼낸다. 우선 제가 한 개를 물고 또 하나를 뽑아내대며 권연 하나 피게 매우 듬직한 낯을 해보인다. 이놈이 이의 밝기가 몹시 밝은 성팔이다. 턱없이 권연 하나라도 선심을 쓸 권자가 아니리라. 생각은 하였으나 그렇다고 얘까지 부르대는 건 도리어 저의 처지가 불리하다. 그것은 짜정 그 손에 넘는 짓이니 야, 웬 권연은 이래 하고 슬쩍 눈치며 성량 있겠나? 일부러 불까지 거대게 하였다. 응칠이에게 액을 떠넘기어 이용하려는 고 야심을 생각하면 곧 달려들어 다리를 꺾어놔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당에 떠들어대고 보면 저는 드러누워 침뱉기. 결국 도적은 뒤로 잡지 앞에서 얼르는 법이 아니다. 동리의 소문이 퍼질 것만 두려워하며 여보게 자네가 했건 내가 했건간 하고 과연 정다이 그 등을 툭 치고 나서 우리 둘만 알고 동리의 말은 내지 말게 하다가 성팔이가 이 말에 되우 놀라며 눈을 말똥말똥 뜨니 그까지 볕좀 먹으면 어떤가 하고 껄껄 웃어버린다. 성팔이는 한굽 접히어 말문이 메었는지 얼뚤하여 입만만 타신다. 아예 말은 내지 말게. 응? 알지? 하고 다시 다질 때에야 겨우 주저주저 입을 열어. 내야 무슨 말을. 그건 염려 말게. 하더니 비실비실 몸을 돌려 저 갈 길을 내걷는다. 그러나 저 앞고기까지 가는 동안에 2번이나 돌아다 보며 이쪽을 살피고 한 것만은 사실이었다. 웅칠이는 그 꼴을 이윽히 바라보고 입안으로 죽일 놈 하였다. 아무리 도적이라도 같은 동료에게 제 죄를 넘겨 씌우려 함은 도저히 의리가 아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응호가 더 딱하지 않은가. 기껏 힘들여 지어놓았다 남 좋은 일 한 것을 안다면 눈이 뒤집힐 일이겠다. 이래서야 어디 이웃을 믿어보겠는가. 확적히 증거만 있어 이놈을 잡으면 대번에 요절을 내리라 결심하고 응칠이는 침을 탁 뱉어 던지고 산을 내려온다. 그런데 그놈의 형태로 가는 보면 응칠이 저만치는 때가 못 벗은 도적이다.
어느 미친놈이 논두렁에까지 가세를 들고 오는가. 격식도 모르는 풋둥이가. 그러려면 바로 조낙가리나 수수낙가리 말이지. 그 속에 들어앉아 가세로 속닥거려야 들릴 리도 없고 일도 편하고 두 포대고 세 포대고 마음껏 딸 수도 있다. 그러다 틈보고 집으로 나르면 고만이지만 누가 논의 벼를 다 그렇게도 벼에 걸신이 들렸다면 바로 남의 집 머슴으로 들어가 한 달포 동안 주인 앞에 얼렁거리는 것이어니와 신용을 얻어놨다가 주는 옷이나 얻어 입고 다들 잠들거든 벼섬이나 두둑이 짊어매고 덜렁거리면 그뿐이다. 이건 맥도 모르는 게 남도 못 살게 굴려고. 이 망할 자식도. 그는 분노에 살이 다 부들부들 떨리는 듯 싶었다. 그러나 이런 좀도적이란 뽕이 나기 전에는 바짝 물고 덤비는 법이었다. 오늘 밤에는 요놈을 지켰다 꼭 붙들어 가지고 정강이를 분질러 놓으리라. 밥을 먹고는 태연히 막걸리 한 사발을 껄떡껄떡 들이키자. 가을이 되니깐 맛이 한결 낫군. 그는 주먹으로 입가를 쓱쓱 훔친 다음 송이꾸림에서 3개를 뽑는다. 그리고 그걸 갈퀴같이 마른 주막 할머니 손에 내어주며 애쑤 송이나 잡숫게유 하고 술값을 치렀으나 아이 송이도 고놈 참. 간사를 피우는 것이 좀 시쁜 모양이다. 제 딴에는 한 개에 3전씩 치더라도 9전밖에 안 되니깐. 응칠이는 슬며시 화가 나서 그 얼굴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움푹 들어간 볼때기에 저건 또 왜 저리 멋없이 붉어졌는지 툭 나온 광대뼈하고 치마 아래로 남실거리는 발가락은 자칫 잘못 보면 황새발목이니 이건 언제 잡아가려고 남겨두는 거야. 보면 볼수록 하나 이쁜 데가 없다. 한두 번 먹은 것도 아니오. 언젠간 울타리께 풀을 베어주고 술 사발이나 얻어먹은 적도 있었다. 그렇게 야멸치게 따질 건 뭔가. 그는 눈살을 흘긴 맞추고는 하나를 더 꺼내요. 애쑤 또 하나 잡숫게유. 내던져주곤 대돌의 가래침을 탁 뱉었다. 그제야 식성이 좀 풀리는지 그 가축으로 웃으며 아이고 이거 자꾸 좀 어떡해. 어떡하긴 자꾸 살찌게유. 하고 한마디 툭 쏘고 일어서다가 무엇을 생각함인지 다시 툇마루에 주저앉았다. 그런데 참 요즘 성팔이 보셨수? 아니 당초에 볼 수가 없도구먼. 술도 안 먹으러 와유? 안 와. 하고는 입속으로 뭐라고 종잘거리며 의아한 낯을 들더니 왜 또 뭐 일이? 아니유 본지가 오래니깐. 응칠이는 말끝을 얼버무리고 고개를 돌려 한 대를 바라본다. 벌써 점심때가 되었는지 닭들이 요란히 울어댄다. 논둑의 미루나무는 부하고 또 부하고 잎이 날리며 팔랑팔랑 하늘로 올라간다. 성파리가 이 마을에서 얼마나 살았지요? 글쎄 재작년 가을이지 아마. 하고 장죽을 빡빡 빨더니 근데 또 떠난대던걸. 홍천인가 어디 즈 성님 한터로 간대. 하고 그게 옳지 여기서 뭘 하느냐. 대장간이라고 일이나 많으면 모르거니와 밤낮 파리만 날리는걸. 그보다는 저의 형이 크게 농사를 짓는다니 그 뒤나 자들어주고 국으로 얻어먹는 게 신상에 편하겠지. 그래 불일간 처자식을 데리고 아마 떠나리라고 하고 농구는 그저 농사를 지하되. 내일 술 먹으러 또 오지유. 간단히 인사만 하고 응칠이는 다시 일어났다. 주막을 나서니 옷깃을 스치는 개운한 바람이다. 밭 둔덕의 대추는 척척 늘어진다. 머지않아
겨울은 또 오렸다. 그는 응호의 집을 바라보며 그간 죽었는지 궁금하였다. 응호는 봉당에 걸터 앉았다. 그 앞 화로에는 약이 바글바글 끓는다. 그는 정신없이 들여다보고 앉았다. 우중충한 방에서는 아내의 가쁜 숨소리가 들린다. 색색하다가 아이고 하고는 까무러지게 콜록거린다. 가래가 치밀어 몹시 괴로운 모양. 뽑아줄 사이가 없이 풀들은 뜰에 엉겼다. 흙이 드러난 지붕에서 망초가 휘어청 휘어청, 바람은 가끔 찾아와 쌀이 문을 흔든다. 그럴 적마다 문은 울신연스럽게 삐꺽 삐꺽. 이웃의 발바리는 부엌에서 한창 바쁘게 달그락거린다. 마는 아침에 아내에게 먹이고 남은 조죽밖에야. 아니, 그것도 참 남편마저 긁었으니 사발에 붙은 찌걱지 뿐이리라. 거 다 졸았나 보다. 응치리는 약이란 너무 졸면 못 쓰니 고만 짜먹이라 하였다. 약이라야 어제 저녁 울뒤에서 올가들인 구렁이지만. 그러나 응호는 듣고도 흘렸는지 혹은 못 들었는지 잠자코 고개도 안 든다. 애따 송이 맛이나 봐라 하고 형이 손을 내밀재야 겨우 시선을 들었으나 술이 거나한 그 얼굴을 거북상스레 훑어본다. 그리고 송이를 고맙지 않게 받아 방으로 치뜨리고는 이거나 먹어 하다가 뭐? 소리를 크게 질렀다. 그래도 잘 들리지 않으므로 뭐야 좀 똑똑히 하라니깐 하고 골피를 찌푸린다. 그러나 아내는 손짓만으로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다. 음성으로 치는 이보다 조히 비비는 소리랄지 그걸 듣기에는 지척도 멀었다. 가만히 보다 응치리는 제가 다 불안하여 뒤 보겠다는 게 아니냐? 그럼 그렇다 말이 있어야지. 남편은 이내 짜증을 내며 몸을 일으킨다. 병약한 아내의 음성이 날로 변하여감을 시방 안 것도 아니련만 그는 방바닥에 늘어져 꼬치꼬치 마른 반송장을 조심히 일으켜 등에 업었다. 울박 반머리에 잿가는 놓였다. 머리가 눌릴 만치 납작한 갑갑한 굴속이다. 게다 거미줄은 예제없이 엉켰다. 부추돌 위에 내려놓으니 아내는 벽을 의지하여 웅크리고 앉는다. 그리고 남편은 눈을 멀뚱멀뚱 뜨고 지키고 섰는 것이다. 이 꼴들을 멀거니 바라보다 응치리는 맞득지 않게 코를 휑 풀며 입맛을 다셨다. 응호의 짓이 어리석고 우라가 터져 서이다. 요즘 응호가 형에게 잘 말도 않고 왜 어뜩 삐뜩하는지 그 속은 응치리도 모르는 배 아닐 것이다. 응호가 이 아내를 찾아올 때 꼭 3년간을 머슴을 살았다. 그처럼 먹고 싶던 술 한 잔 못 먹었고 그처럼 침을 삼키던 그 개고기 한 매 물론 못 샀다. 그리고 사경을 받는 대로 꼭꼭 장리를 놓았으니 후일 선체로 썼던 것이다. 이렇게까지 근사를 모아 얻은 계집이련만 단 2해가 못 가서 이 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 병이 무슨 병인지 도시 모른다. 의원에게 한 번이라도 변변히 보여본 적이 없다. 혹 안다는 사람의 말인즉 뇌점이니 어렵다 하였다. 돈만 있다면이야 뇌점이고 연병이고 알 바가 못 될 거로돼 사날 전 거리로 쫓아나오며 성님 하고 팔을 챌 적에는 응호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 왜? 응치리가 몸을 돌리니 허둥지둥 그 말이 인제는 별 도리가 없다.
있다면 꼭 한 가지가 남았으니 그것은 엊그저께 산신을 부리는 노인이 이 마을에 오지 않았는가. 그 도인이 응오를 특히 동정하여 15원만 들여 산치성을 울리면 씻은 듯이 낫게 해주리라는데 성님은 언제나 돈 만들 수 있지요? 거 안 된다. 치성 들여 날병이 그냥 안 낫겠니? 하여 여전히 딱 떼고 그러게 내 뭐라던 애전에 계집 다 내버리고 날 따라 나서랬지 하고 그래 농군의 살림이란 제목 매기라지. 그러나 아우가 아무 말 없이 몸을 획 돌려 집으로 돌아갈 때 응치리는 속으로 또 괜한 소리를 했구나 하였다. 응호는 도로 아내를 업어다 방에 뉘었다. 약은 다 졸았다. 물이 식기 전 짜야 할 것이다. 식기를 기다려 약사발을 입에 대어주니 아내는 군말 없이 그 구렁이 물을 껄떡껄떡 들이마신다. 응치리는 마당에 우두커니 앉았다. 사람의 목숨이란 과연 중하군 하였다. 그러나 계집이라는 저 물건이 그렇게 떼기 어렵도록 중할까 하니 암만 해도 알 수 없고 너 참 요건 너 성팔이 알지? 너 호구 친하냐? 성이 뭐래는데 거 대답 좀 하렴. 하고 소리를 뻑 질러도 아우는 대답은 말고 고개도 안 든다. 그러나 응치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트림만 끄흑 하고 말았다. 술기가 코를 콱콱 찔러야 할 터인데 이건 풋김치 냄새만 코 밑에서 뱅뱅 돈다. 공짜 김치만 퍼먹을 게 아니라 한 잔 더 했다면 좋았을걸. 그는 일어서서 대를 허리에 꽂고 궁둥이에 흙을 털었다. 벼 도적 맞은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아서라 가뜩이나 울상이 속이 쓰릴 것이다. 그보다는 이놈을 잡아놓고 나중 희자를 뽑는 것이 점잖겠지. 그는 문 밖으로 나와버렸다. 답답한 아우의 살림을 보니 역시 답답하던 제 살림이 연상되고 가슴이 두목 답답하였다. 이런 때에는 무가 십상이다. 사실 하느님이 무를 마련해낸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일이다. 맹맥할 때 한 개를 씹고 보면 꿀꺽하고 쿡 치는 그 멋이 좋고 남의 무밭에 들어가 하나를 쑥 뽑으니 가랑무. 이키 이거 오늘 운수 대통이로군. 내던지고 그다음 놈을 뽑아들고 개울로 내려온다. 물에 스슥 닦아서는 꽁지는 이로 베어 던지고 어썩 깨물어 붙인다. 개울 둔덕에 포플러는 호젓하게도 매출이 컸다. 자갈돌은 고 밑에 옹기종기 모였다. 가생이로 잔디가 소보록하다. 응치리는 나가자 빠져 마을을 건너다 보며 눈을 멀뚱멀뚱 굴리고 누웠다. 산에 뺑뺑 둘리어 숨이 콩 막힐 듯한 그 마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증기차는 가자고 웬 고동 트는데 정든님 품 안고 낭누 낭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노다가세. 내일 갈지 모레 갈지 내 모르는데 옥시기 강난이는 심어 뭐하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뛰어라. 그는 콧노래를 이렇게 흥얼거리다 갑작스레 강릉이 그리웠다. 펄펄 뛰는 생선이 좋고 아침 햇발에 비끼어 힘차게 출렁거리는 그 물결이 좋고 이까지 둠 구석에서 쪼들리는데 대단히. 그래도 저의 딸은 무어 농사 좀 지었답시고 악을 복복 쓰며 잘도 떠들어댄다.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어디인가 형언치 못할 쓸쓸함이 떠돌지 않는 것도 아니다. 30여 년 전 술을 빚어놓고 쇠를 울리고 흥에 찔리어 어깨춤을 덩실거리고 이러던 가을과는 저 딴 쪽이다.
가을이 오면 기쁨에 넘쳐야 될 시골이 점점 살기만 뛰어오면 웬일일꼬. 이렇게 보면 재작년 가을 어느 밤 산중에서 낫으로 사람을 찍어 죽인 강도가 문득 머리에 떠오른다. 장을 보고 오는 농군을 농군이 죽였다. 그것도 만이나 되었으면 모르되 빼앗은 것이 한끗 동전 4잎에 수수 7대. 게다 흔적이 탈로 날까 하여 낫으로 그 얼굴에 껍질을 벗기고 조깃대강이 이기듯 끔찍하게 남기고 조긴 망난이다. 흉악한 자식. 그 잔량한 돈 사전에 나 같으면 가여워 덧돈을 주고라도 왔으리라. 이번 놈은 그따위 각닭이나 안 잃는지 할 때 찬김과 아울러 치미는 소름에 머리끝이 다 쭈뼛하였다. 그간 아우의 농사를 대신 돌봐주기에 이럭저럭 날이 늦었다. 오늘 밤에는 이놈을 다리를 꺾어 놓고 내일쯤은 봐서 설렁설렁 뜨는 것이 옳은 일이겠다. 이 산을 넘을까 저 산을 넘을까 주저거리며 속으로 점을 치다가 슬그머니 코를 골아 올린다. 밤이 내리니 만물은 고요히 잠이 든다. 검푸른 하늘에 산봉우리는 울퉁불퉁 물결을 치고 흐릿한 눈으로 별은 떴다. 그러다 구름대가 몰려닥치면 캄캄한 절벽이 된다. 또한 마을 한복판에는 거친 바람이 오락가락 쓸쓸히 궁글고 이따금 코를 찌르는 후련한 산사 냄새. 북쪽 산민 미루나무에 쌓여 주막이 있는데 유달리 불이 반짝인다.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놀이소리는 나직나직 한산이 흘러온다. 아마 별을 뒷심대고 외상이리라. 응칠이는 잠자코 벌떡 일어나 바깥으로 나섰다. 그리고 다 나와서야 그 집 친구에게 눈치를 안 채이도록 내 잠깐 다녀옴새. 어딜 가나? 친구는 웬 영문을 몰라서 뻔히 쳐다보다. 밤이 이렇게 늦었으니 나갈 생각 말고 어여 이리 들어와 자라 하였다. 기껏 둘이 앉아서 개코 쥐코 떠들다가 갑자기 일어서니깐 꽤 이상한 모양이었다. 건너 말가 담배 한 봉 사올라고. 담배 여기 있는데 또 사 뭐하나? 친구는 호주머니에서 굳이 희연봉을 꺼내어 손에 들어 보이더니 이리 들어와 섬이나 좀 쳐주게. 아 참 깜빡 하고 응칠이는 미안스러운 낯으로 뒤통수를 극죽극죽한다. 하기는 섬을 좀 쳐달라고 며칠째 당부하는 걸 노름에 몸이 팔려 고만 잊고 했던 것이다. 먹고 자고 이렇게 신세를 지면서 이건 썩 안 됐다. 생각은 했지만은 내고 다녀올 걸 뭐. 어정쩡하게 한마디 남기곤 그 집을 뒤에 남긴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럼 곧 다녀오게 하고 때를 제치는 법은 없었다. 언제나 여일같이 그럼 잘 다녀오게 이렇게 그 신상만 편하기를 비는 것이다. 응칠이는 모든 사람이 저에게 그 어떤 경의를 갖고 대하는 것을 가끔 느끼고 어깨가 으쓱거린다. 백판 모르는 사람도 데리고 앉아서 몇 번 말만 좀 하면 대번 구부러진다. 그렇게 장한 것인지 그 일을 하다가 그 일이라야 도적질이지만 들어가 욕보던 이야기를 하면 그들은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아이고 그걸 어떻게 당하셨수 하고 저기 놀라면서도 그래 그 돈은 어떻게 했수? 또 그럴 생각이 납디까유? 참 우리 같은 농군에 되면 호강살이유 하고들 한편 썩 부러운 모양이었다. 저들도 그와 같이 진탕 먹고 살고는 싶으나
주변 없어 못하는 그 울분에서 그런 이야기만 들어도 다소 위안이 되는 것이다. 응칠이는 이걸 잘 알고 그 누구를 논에다 거꾸로 박아놓고 달아나다가 붙들려 경치던 이야기를 부지런히 하며 자네들은 안정 멀었네 멀었어 하고 흰소리를 치면 그들은 옳다는 뜻이겠지. 묵묵히 고개만 꺼덕꺼덕하며 속없이 술을 사주고 담배를 사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별을 훔쳐간 놈은 응치리를 마구 넘보는 모양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응치리는 더욱 괘씸하였다. 그는 물풀에 뭉둥이를 벗삼아 논뚝기를 질러서 산으로 올라간다. 이슥한 그음은 치랴. 길은 어둡고 흐릿한 언저리만 눈앞에 아물거린다. 그 논까지 칠마장은 느긋하리라. 이 마을을 벗어나는 어귀에 고개 하나를 넘는다. 또 하나를 넘는다. 그러면 그담 고개와 고개 사이에 수목이 울창한 산중턱을 비겨대고 면마지기의 논이 놓였다. 응호의 논은 그 중에 하나였다. 길에서 썩 들어앉은 곳이라 잘 배도 않는다. 동리에 그런 소문이 안 났을 때에는 천행으로 본 놈이 없을 것이나 반드시 성파리의 성행임에는 응칠이는 공동묘지의 첫 고개를 넘었다. 그리고 다음 고개의 마루턱에 올라섰을 때 다리가 주춤하였다. 저 왼편 높은 산고랑에서 불이 반짝하다 꺼진다. 짐승불로는 너무 흐리고 아하 이놈들이 또 왔군. 그는 가던 길을 옆으로 세웠다. 더듬더듬 나뭇가지를 짚으며 큰 산으로 올라탄다. 바위는 미끌려 내리며 발등을 찢는다. 딸기 가시에 종아리는 따갑고 엉금엉금 기어서 바위를 끼고 감돈다. 산, 거반 꼭대기에 바위와 바위가 어깨를 맞대고 움쑥 들어간 굴이 있다. 풀들은 뻗치어 굴문을 막는다. 그 속에 돌아앉아서 다섯 놈이 머리들을 맞대고 수근거린다. 불빛이 셀까 염려다. 난포불을 야치 달아놓고 몸들을 바싹바싹 여미어 가린다. 어서 후딱후딱 쳐 갑갑해서 온. 이번엔 누가 빠지나? 이 사람이지 뭘 그래. 다시 섞어 어서 이따위 수작이야. 하고 한 놈이 골을 내고 화투를 빼앗아서 제 손으로 섞다가 깜짝 놀란다. 그리고 버썩 대드는 응치리를 벙벙이 쳐다보며 얼뚤한다. 그들은 응치리가 오는 것을 완고척히 싫어하는 눈치였다. 이런 애송이 노름판인데 응치리를 들였다가는 맥을 못 쓸 것이다. 속으로는 대우꺼렸다마는 그렇다고 응치리의 비위를 건드림은 더욱 좋지 못하므로 아, 응칠인가? 어서 들어오게 하고 선웃음을 치는 놈에 난 올 듯 하기에 자넬 기다렸지 하며 어수대는 놈. 하여튼 한 캐 떠보세. 이놈들은 손을 잡아들이며 썩들 환영이었다. 응칠이는 그 속으로 들어서며 무서운 눈으로 좌중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런데 재성이도 그 틈에 끼어있는 것이 아닌가. 사흘 전만 해도 응칠이더러 먹을 양식이 없으니 돈 좀 치하라던 놈이 의심이 부쩍 일었다. 도적이란 흔히 이런 노름판에서 씨가 퍼진다. 그 옆으로 기호도 앉았다. 이놈은 며칠 전 제 계집을 팔았다. 그 돈으로 영동 가서 장사를 하겠다던 놈이 노름을 왔다. 객간 주제에 딸 듯 싶은가. 하나는 용구, 농사인 힘 안 쓰고 노름에 몸이 달았다. 시키는 부역도 안 나온다고 동리에서 손도를 맞은 놈이다. 그리고 남의 집 머슴 녀석, 뽐을 내고 멋없이 점잔을 비우는 중늙은이 상투쟁이. 이 물건은 어서 날아왔는지 보도 못하던 놈이다. 채, 이것들이 뭘 한다고. 응칠이는 기호의 등을 꾹 찍어가지고 밖으로 나왔다.
외딴 곳으로 데리고 와서 자네 돈 좀 없겠나? 하고 돌아서다가 웬걸 돈이 어디? 눈치만 남고 어름어름하니 아내와 갈렸다지 그 돈 다 못했나? 아, 이 사람아 빚 갚았지. 기호는 눈을 내리깔며 매우 거북한 모양이다. 오른편 엄지로 한 코를 밀고 흥 하고 내풀더니 이번 빚에 졸리어 죽을 뻔했네 하고 묻지 않은 발뺌까지 얹어서 설대로 등허리를 굵쭉굵쭉한다. 그러나 응칠이는 속으로 이놈하였다. 응칠이는 실눈을 뜨고 기호를 유심히 쏘아주었더니 꼭 4원 남았네 하고 선뜻 알리고 빚 갚고 못하고 흐지부지 녹았어. 어색하게도 혼잣말로 우물쭈물 웃어버린다. 응칠이는 퉁명스러이 나 2원만 최게 하고 손을 내다가 그래도 잘 듣지 않으매 따서 둘이 나눌 테야 누가 떼먹나? 하고 소리 한번 빽 안 나올 수 없다. 이 말에야 기호도 비로소 안심한 듯 저고리 섭을 쳐들고 흠칫거리다 쭈뼛쭈뼛 꺼내놓는다. 나는 응칠이의 솜씨이면 낙자는 없을 것이다. 소록 재간이 모자라 잃는다면 우격이라도 도로 몰아갈 게니깐. 나도 한 캐 떠보세. 응칠이는 우좌스레 굴로 기어든다. 그 콧등에는 자신 있는 그리고 흡족한 미소가 떠오른다. 사실이지 노름만치 그를 행복하게 하는 건 다시 없었다. 슬프다가도 화토나 투전장을 손에 들면 공연스레 어깨가 으쓱거리고 아무리 일이 바빠도 노름판은 옆에 못 두고 지난다. 그는 이놈 저놈의 눈치를 슬쩍 한 번 훑고 두 패로 너느지? 응칠이는 재성이와 용구를 데리고 한 옆으로 비켜 앉았다. 그리고 신바람이 나서 화투를 섞다가 손을 딱 짚으며 튀전이래지 이깟 화투는 하튼 뭘 할 텐가? 녹백긴가 켤텐가? 약단이나 그저 보지. 사방은 매섭게 조용하였다. 바위 위에서 혹 바람에 모래 구르는 소리뿐이다. 어쩌다 애따 봐라 하고 화투짝이 쩔꺽한다. 그러곤 다시 쥐죽은 듯 잠잠하다. 그들은 이옥에 몸이 달아서 이야기고 뭐고 할 여지가 없다. 행여 속지나 않는가. 하얀 눈들이 빨개서 서로 독을 올린다. 어떤 놈이 뜯는 놈이고 어떤 놈이 뜯기는 놈인지 영문 모른다. 응칠이가 한 장을 내던지고 명월공산을 보기 좋게 떡 젖혀놓으니 이거 왜 숫자질이야? 용구가 고를 벌컥 내며 쳐다본다. 뭐가? 뭐라니? 아, 이 공산 자네 밑에서 빼내지 않았나? 봤으면 고만이지 이렇게 노할 건 또 뭔가. 응칠이는 어설피 입맛을 쩍쩍 다시다. 그럼 이번엔 파토지? 하고 손에 화토를 땅에 내던지며 껄껄 웃어버린다. 이때 한 옆에서 벼랑간 이 자식 죽인다! 악을 쓰는 것이니 모두들 놀라며 시선을 몬다. 머슴이 마주 앉은 상투의 뺨을 갈겼다. 말인즉 매주 5끝을 엎어쳤다고. 허나 정말은 돈을 잃은 것이 분한 것이다. 이 돈이 무슨 돈이냐 하면 1년 품을 판 피 묻은 사경이다. 이런 돈을 송두리 먹다니. 이 자식, 너는 야마식군이지? 돈 내라! 멱살을 움켜잡고 다시 2번을 때린다. 허, 이놈이 왜 이래누? 어른을 몰라보고. 상투는 책상 다리를 잡숫고 허리를 쓱 펴더니 점잖이 호령한다. 자식벌 되는 놈에게 뺨을 맞은 건 말이 좀 덜 된다. 약이 올라서 곧 이를 칠 듯이 엉덩이를 번쩍 들었으나 그러나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악에 바친 놈을 건드렸다가는 결국 이쪽이 손해다. 더럽단 듯이 허허 웃고 버릇없는 놈 다 받고 하고 꾸짖은 것은 잘 됐으나 기어이 어이쿠 하고 그 자리에 푹 엎어진다. 이마가 터져서 피는 흘렀다. 어느 틈엔가 돌멩이가 날아와 이마에 가죽을 터친 것이다. 응칠이는 싱글거리며 굴을 나섰다. 공연스레 쑥스럽게 일이나 벌어지면 성가신 노릇이다. 그리고 돈백이나 될 줄 알았더니 다 봐야 한 40원 될까 말까. 그걸 바라고 어느 놈이 앉았는가. 그가 딴 것은 본미트 랄라 9원하고 80전이다. 기호에게 5원을 내주고 자 반이 넘네. 자네 계집 잃고 돈 잃고 호강이겠네. 농담으로 비웃어 던지고는 숲으로 설렁설렁 내려온다. 여보게 자네에게 청이 있네. 재성이 목이 말라서 바득바득 따라온다. 그 청이란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저에게 돈을 다 빼앗기곤 구문이겠지. 시치미를 딱 떼고 나 갈 길만 걷는다. 여보게 응칠이 내 말 좀 들어. 그제서야 팔을 잡아낚으며 살려달라 한다. 돈을 좀 느릴까 하고 벼 10마를 팔아 해보았더니 다 잃었다고. 당장 먹을 게 없어 죽을 지경이니 노름 미천이나 하게 몇 푼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벼를 털었으면 거저 먹을 게지 어쭙지 않게 노름은. 그런 걸 왜 너보고 하랬어? 하고 돌아서며 소리를 삑 지르다가 가만히 보니 눈에 눈물이 글썽하다. 잠자코 돈 2원을 꺼내주었다. 응칠이는 들에 앉아서 팔짱을 끼고 덜덜 떨고 있다. 사방은 뺑 돌리어 나무에 둘러싸였다. 거무투툭한 그 형상이 헐없이 무슨 도깨비 같다. 바람이 불 적마다 쏴 하고 쏴 하고 움충맞게 건들거린다. 어느 때에는 짹짹하고 목을 따는지 비명도 울린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다. 별일은 없을 줄 아나 혹 뭐가 덤벼들지도 모른다. 선앙당은 바로 등 뒤다. 족집인지 뭔지 요동통에 돌이 무너지며 바시락바시락한다. 그 소리가 묘하게도 등줄기를 쏙 끊는다. 어두운 꿈속이다. 하늘에서 이슬은 날이여 옥깃을 축인다. 공포도 공포려니와 냉기로 하여 좀채로 견딜 수가 없었다. 산골은 산신까지도 줄여 쓰렸다. 아들 낳아달라고 떡 갖다 바칠이 없을 테니까. 이놈의 영감님 홧김에 덥석 달려들면 앞뒤를 다시 한번 휘돌아본 다음 설대를 뽑는다. 그리고 오금팽이로 불을 가리고는 한 대 뻑뻑 피워 물었다. 노는 연암은 칸 떨어져 고 아래 누웠다. 일심 정기를 다하여 나무 틈으로 뚫어보고 앉았다. 그러나 땅에 대를 털려니깐 풀숲이 이상스러이 흔들린다. 뱀이 아닌가. 9시월 뱀이라니 물리면 고만이다. 자리를 옮겨 앉으며 손으로 입을 막고 하품을 터친다. 아마 두어 시간은 더 넘었으리라. 이놈이 필연코 올 텐데 안 오니 이 또 무슨 조할까. 이 짓이란 소문이 나기 전에 한 번 더 와보는 것이 원칙이다. 잠을 못 자서 눈이 뻑뻑한 것이 재물에 슬금슬금 감긴다. 이를 악물고 눈을 휩쓰면 이번에는 허리가 노글거린다. 속은 쓰리고 골치는 때리고 불꽃 같은 노기가 불끈 일어서 몸을 옥죄인다. 이놈의 다리를 못 꺾어놔도 애비 없는 홀의 자식이겠다.
닭들이 새 회를 운다. 멀리 산을 넘어오는 그 음향이 퍽은 서글프다. 큰 비를 몰아드는지 검은 구름이 잔뜩 끼인다. 하지만 지금도 빗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그때 논둑에서 희끄무레한 햇가비 같은 것이 얼씬거린다. 정신을 바짝 차렸다. 영락없이 성팔이, 재성이 그들 중에 한 놈이리라. 이 고생을 시키는 그놈, 이가 북북 깔리고 어깨가 다 씩씩거린다. 몽둥이를 잔뜩 우려쥐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나무 줄기를 끼고 조심조심 돌아내린다. 허나 도랑쯤 내려오다가 그는 멈시라여 몸을 뒤로 물렸다. 늑대 두 놈이 짝을 짓고 이 편산에서 저편 산으로 설렁설렁 건너가는 길이었다. 빌어먹을 늑대, 이것까지 말썽이람. 이마에 식은 땀을 씻으며 도로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쩌면 이번 이놈도 재작년 강도짝이나 안 될는지 급시로 불길한 예감이 뒤통수를 탁 치고 지나간다. 그는 옷깃을 여미며 한 대를 더 붙였다. 돌연히 풍새는 심하여진다. 산골짜기로 몰아드는 억센 놈이 가끔 발광이다. 다시금 더르르 몸을 떨었다. 가을은 왜 이 지경인지 여기에서 밤새울 생각을 하니 기가 찼다. 얼마나 되었는지 몸을 좀 녹이고자 일어나 서성서성할 때였다. 논으로 다가오는 희미한 그림자를 분명히 두 눈으로 보았다. 그러고 보니 피로고 한고이고 다 딴소리다. 고개를 내대고 딱 버티고 서서 눈에 쌍심지를 올린다. 흰 그림자는 어느 틈엔가 어둠 속에 사라져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시 나올 줄을 모른다. 바람소리만 웽웽 칠 뿐이다. 다시 암흑속이 된다. 확실히 별을 훔치러 논 속으로 들어갔을 것이다. 역갱이 같은 놈이 굳은 날씨를 기와 삼아 마음껏 하겠지. 의리 없는 썩은 자식, 격장에서 같이 굽는 터에 오냐 대거리만 있어라. 이를 한번 푹 갈아붙이고 차츰차츰 논께로 내려온다. 응치리는 논께로 바트기 내려서서 소나무에 몸을 착 붙였다. 섣불리 서둘다간 낫의 횡액을 입을지도 모른다. 다 훔쳐가지고 나올 때만 기다린다. 몽둥이는 잔뜩 힘을 올린다. 한 식경쯤 지났을까. 도적은 다시 나타난다. 논둑에 머리만 내놓고 사면을 두리번거리더니 그제서 기어 나온다. 얼굴에는 눈만 내놓고 수건인지 뭔지 헝겊이 가렸다. 보찜을 등에 짊어매고는 허리를 구부시 뺑손을 놓는다. 그러나 응치리가 날쌔게 달려들며 이 자식 남의 벼를 훔쳐가니? 하고 대포처럼 고함을 지르니 논둑으로 고대로 대굴대굴 굴러서 떨어진다. 얼결에 호되게 놀란 모양이었다. 응치리는 덤벼들어 우선 허리깨를 내려조졌다. 어이쿠쿠쿠 하고 처참한 비명이다. 이 소리에 귀가 번쩍 뛰어 그 고개를 들고 필부터 벗겨보았다. 그러나 너무나 어이가 없었음인지 시선을 치거두며 그 자리에 우두망찰한다. 그것은 무서운 침묵이었다. 살뚱맞은 바람만 공중에서 북새를 논다. 한참을 신음하다 도적은 일어나더니 성님까지 이렇게 못살게 굴기유? 제법 눈을 부라리며 몸을 획 돌린다. 그리고 느끼며 울음이 복받친다. 보찜도 내버린 채 내 것 내가 먹는데 누가 뭐래? 하고 되퉁스러이 내뱉고는 비틀비틀 논 저쪽으로 없어진다. 형은 너무 꿈속 같아서 멍하니 섰을 뿐이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한 손으로 그 보찜을 들어본다. 가뿐하니 끽 말가웃이나 될는지.
이까짓 걸 요렇게까지 해가려는 그 심정은 실로 알 수 없다. 별을 논에다 도로 털어버렸다. 그리고 아내의 치마이겠지. 검은 보자기를 척척 개서들었다. 내 걸 내가 먹는다. 그야 이를 말이랴. 허나 내 걸 내가 훔쳐야 할 그 운명도 얄궂거니와 형을 배반하고 이 짓을 벌인 아우도 아우이렸다. 에이 고연 놈. 할제 볼을 적시는 것은 눈물이다. 그는 주먹으로 눈을 쓱 비비고 머리에 번쩍 떠오르는 것이 있으니 두레두레한 황소의 눈깔. 시오리를 남쪽 산속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 바깥들에 밤마다 늘 매어있는 투실투실한 그 황소. 아무렇게 따지던 75는 갈 데 없으리라. 그는 불이 나게 아우의 뒤를 밟았다. 공동묘지까지 거반 왔을 때에야 가까스로 만났다. 아우의 등을 탁 치며 예, 좋은 수 있다. 네 원대로 돈을 해줄게. 나하고 잠깐 다녀오자. 씩씩한 어조로 기쁘도록 달랬다. 그러나 아우는 입 하나 열려 하지 않고 그대로 실쭉하였다. 뿐만 아니라 어깨 위에 올려놓은 형의 손을 부질없단 듯이 몸으로 털어버린다. 그리고 삑 달아난다. 이걸 보니 엄청이 나고 기가 콱 막히었다. 이놈아! 하고 악에 바치어 명색이 성이라며. 대뜸 몽둥이는 들어가 그 볼기짝을 후려갈겼다. 아우는 모로 몸을 꺾더니 신압으로 찌그러진다. 대미쳐 앞정강이를 때렸다. 등을 팼다. 일지 못할 만치 매는 내렸다. 체면을 불구하고 땅에 엎드려 엉엉 울도록 매는 내렸다. 홧김에 하긴 했으되 그 꼴을 보니 또한 마음이 편할 수 없다. 침을 퇴에 뱉어 던지곤 팔자 드센 놈이 그저 그러지 별 수 있나. 쓰러진 아우를 일으켜 등에 업고 일어섰다. 언제나 철이 날는지 딱한 일이었다. 속 썩는 한숨을 후 하고 내뿜는다. 그리고 어청어청 고개를 묵묵히 내려온다.